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죠. 이익이 나올 때는 그 경영주나 재벌가, 주주들이 다 가져가면서 손해를 볼 때는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많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지금 그 지분율이 창업자 그 후손들이 다 합쳐봐야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그 대기업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협동조합 체제로 이제 바뀌어야죠. 이게 뭐 한순간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이전에라도 재산 상한제가 도입된다면은 이렇게 1%를 가지고 꼬리로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1%를 가진 사람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행법상에서도 상속제도를 잘 활용한다면은 이런 경제력의 집중을 막을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은 상속제도가 주로 이제 세금으로, 상속제는 보통 뭐 50% 이상을 걷기도 하죠. 현재의 제도만 잘 적용해도 지금처럼 재벌들이 2세, 3세에게 계속해서 그 물려주기는 어렵죠. 지금은 누구든지 뭐 자기가 그 창업한 회사가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식이 그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유능한 사람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도 분명히 합리적인 대안이죠. 더군다나 이제 재벌 일가의 지분이 1%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덩치가 크니까 그것에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대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그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긴 있죠. 뭐 유한그룹이라든가 몇몇 그런 양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기업인들이 이제 합리적인 그 부하 직원 중에서 경영권을 넘길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미미한 사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되건 말건 그냥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줍니다. 그게 재벌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IMF 때 줄줄이 무너졌던 그 재벌들, 삼미를 보라자 한보를 포함해서 가장 재벌들이 많이 무너졌던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재벌 2, 3세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힘들게 그룹을 이끌어하는데 자식들은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박사 받은 아들은 더 잘하겠지 하고 해서 물려있는데 대부분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그룹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설사 본인이 재벌 그룹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 때 가서는 무조건 물려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유능한 그 경영인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관행이죠. 우리에게 좀 관행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조국가 같은 경우는 왕조국가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왕조를 창업한 사람은 그래도 유능한 경우가 유능해야 왕조를 창업하죠. 웬만큼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쳐서 왕조를 창업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창업된 왕조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후손이, 왕이 아무리 똑똑했다고 해서 그 왕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기에만 정통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왕이 계속 지배한다는 보장이 없죠. 조선만 해도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그 다음에 뭐 영정조, 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정말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이제 영정적 이후에는 완전히 망가지는 그 수순을 밟게 되죠. 똑똑한 왕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 유능한 사람을 뽑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선거 시스템이 그 이전의 왕조 시스템보다는 진일보한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죠. 미흡하고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러한 그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 혁명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드 비프라는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하겠는데, 어떤 계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프라 계층이 국가를 세웠을 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웠을 때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줍니다. 땅이 없었던 농부들에게, 대부분의 농부들에게 땅이 생기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비프라가 어떤 국가사회 주도권을 잡았을 때도 또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바이샤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활기를 띨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물질 문명 크게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어떤 기약, 배고픔을 몰아내는데,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고픔을 몰아내는데 자본주의가 크게 기여한 면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처럼 바이샤들이, 상위계층이 처음에 주도권을 잡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의 주도권이 전성기가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주도권을 잡은 계층들은 착취 그룹이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비프라 계층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역사에서 뭐 매춘제도가 생긴다든가, 다른 이런 뭐 인도에 같은 경우는 불가주천민들은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경전을 보면은 귀에다가 또 펄펄 끓는 납을 퍼붓는다든가, 이런 것처럼 다른 피지배 계층을 착취하는 착취 그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어떤 계층이 주도권을 잡고 전성기를 지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들은 경전을 못 보게, 자신들만 경전을 보게 하고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활약하게 되고, 자신들의 모든 사회 결정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계층들은 공부도 못하게 만들죠. 그건 뭐 크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왕조로 세울 때는 많은 이득을 주지만은 나중에 그 왕조가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크샤트리아적인 국가였는데,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 포로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로마는 번성하게 되죠. 근데 로마도 역시 전성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더 이상 끌어잡아올 포로가 없어지면서 로마는 쇠퇴기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마 시민들은 착취하게 되죠.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고 노역에 종사하게 되고, 결국 로마 시민들조차 로마를 지켜야 할 정당성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쇠퇴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 지배그룹이 쇠퇴하면서 착취그룹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비프라나 크샤트리아도 노동자 그룹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신들의 노동력을 다 그 바이사 계층의 돈에 의해서 매매되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지금도 보면은 개인 지도를 하는, 개인 교습을 하는 여러 가지 무슨 영어나 수학을 개인 교습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개인 지도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이제 이런 지식인 계층의 일부인데, 이런 거는 잘 페이가 안 올라요. 이런 건 잘 페이가 안 올라요. 왜냐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고, 얼마든지 물론 아주 유능한 일부 사람들은 더 이제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점점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역시 전성기가 지나고, 지금 점점 쇠락하면서 더 이상 사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점점 그 침체에 빠져들고 있죠. 이런 경우에 사드비프라는 사회순환의 핵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평화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드비토라가 주도권을 잡은 국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워낙에 이제 이 사드비토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인류의 진화 단계로 봤을 때